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부총리급 공직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조한규 전 사장은 해당 부총리급 인사가 지금도 현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 전 총장과 교수들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최 씨와 청와대 등이 개입한 구조적 비리는 없었다며 특혜 비리를 일부 학교 관계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기획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시도한 최순실 씨의 육성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의 대응을 질타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이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헌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이 지난 1년 동안 100번에 가까운 회의를 열었는데 모든 회의에 교육부 직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외부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은 집필 초기부터 막바지까지 계속됐는데 비선 집필진이 참여한 흔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택시 쉼터입니다. 택시 운전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차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승용차들만 가득합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택시 쉼터의 운영 실태를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체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이고 헌법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헌법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는 문제가 아닌가?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얘기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놀라운 폭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동향을 사찰했고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에게 부총리급의 고위 인사가 수억 원씩을 건네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의 주장이고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계속 놀라야 했던 국민들로서는 그냥 흘려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장에 이지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청문회가 40분 전쯤에 정회한 것으로 압니다. 뒤에 좀 비어 있는데 우선 새롭게 나온 소식이 또 있습니까? 네, 청문회가 7시 20분에 정회를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문건 중 오늘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일부 밝혔습니다. 이 구두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당시 이 보고를 받은 제목이 이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회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대기업들의 비리를 사찰한 이 문건 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재단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손쉽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 대기업이 출연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을 이런 지속적인 사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국정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잠시 뒤 8시 50분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 이때 의원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따가 다시 이지은 기자는 연결을 할 텐데 어차피 방금 이지은 기자가 얘기한 내용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 관련 사찰 문서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불법 청탁과 이권 개입 정도로까지만 언급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비리 사찰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고 바로 그것을 어찌 보면 하나의 무기로 해서 두 재단에 막대한 돈을 끌어들이는데 손쉽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이 내용 좀 더 취재하고 이따가 또 바로 이제 한 조금 있으면 청문회가 속개가 되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해서 이따 연결해서 다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우선 대법원장이 사찰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 전 사장이 오늘 출석해서 이제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그 비공개 내용 문건을 이야기한 건데요.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등산 일정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이 정윤혜 씨가 당시 그 공직자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이 현직 부총리급이라고 해서 지금 파문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누구냐? 이게 하루 종일 지금 그 얘기가 됐는데 뭐 그걸 딱 찍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긴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최순실 씨의 육성 녹음이 다시 또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SK그룹에 이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이 관련 내용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왜 막지 못했냐며 이 지인에게 질책하는 그런 육성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을 조사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또 언급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4월에서 5월 이 첩보 보고를 보고 이 사안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서 우려했다라는 취지로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재단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래 재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이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해서 이대 측 증인들이 정유라 씨의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인했습니다. 특혜를 받아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정작 도움을 준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 이따가 물론 다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지은 기자하고는 요약본으로 그러니까 전해드리는 셈이 됐습니다. 어떤 그 얘기들이었습니까? 네, 청문회 질의를 이어가던 뭐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까지 철판을 깔기로 작정했나 이대를 모두 떠나시오. 오늘 그 나온 이대 관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오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순 전 학장 그리고 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대상으로 이 정유라 씨가 대학을 언제 지원을 했는지 그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는지 그리고 합격을 시키라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주장을 좀 이어갔습니다. 증인들 간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자 급기야 오후에 지난달에 있었던 교육부 감사가 있었죠. 이때 감사를 진행했던 교육부 담당자들을 오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질신문에 가까운 질의를 이어갔는데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예. 자, 이지은 기자는 여기까지 연결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새롭게 나왔던 내용, 즉 박지만 씨 관련 내용하고 대기업 비리 사찰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두 재단의 대기업들이 돈을 쏟아붓도록 한 것이 이 대기업들이 아쉬운 부분을 들어주면서 다시 말해서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만일에 거기에 더해서 대기업 비리 사찰이 하나의 도구가 됐다면 이건 굉장히 또 다른 국면으로 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이따 청문회에서 마저 좀 의원들이 따지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연결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작심한 듯이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얘기들이 바로 조한규 전 사장으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먼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문건도 제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보도하지 않았던 파일 중 하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장짜리 문서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작성 및 보고된 문서로 보여지고 대비라는 표시와 함께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과 중 등산을 한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자 대법원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사찰 내용도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 그리고 대법관으로 진출하기 위해 소설가 이회수 씨 등 지역 내 유명 인사와 친분을 맺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사찰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관련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돈을 받고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사를 청탁한 사람은 부총리급이며 현직에 있다고 말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조한규 전 사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나온 정윤회 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묻습니다. 인사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부총리급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부총리급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낱낱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예. 지금도? 예. 정부 조직법에는 부총리급이란 직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부총리 2명이 있고 감사원장, 국회 부의장 2명 등은 통상 부총리급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총리보다 낮고 장관보다는 높은 의전서열로 본다면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그 대상은 1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부총리급이 누구냐는 이어지는 질문엔 좀 더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권력 다툼 끝에 이혼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직후에,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조한규 사장이 있던 세계일보에서 이 문제를 보도한 바 있죠. 그 파동 직후에 박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직접 이혼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사라 기자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두 사람의 이혼을 박 대통령이 직접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 씨가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자 박 대통령이 이혼을 권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 2014년 3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지 약 2달 만입니다. 조정 신청을 거쳐 이혼은 5월에 이뤄집니다. 또 최 씨와 정 씨 사이의 권력 다툼이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정윤회 씨는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본인을 질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조금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오늘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까지도 일상적으로 사찰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허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1월 26일자였나요? 28일자죠. 여기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을 보도할 때 세계일보 사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임이 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을 했다든가 일상생활을 사찰한 것,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중대한 비리를 사찰하는 것도 뭐 사찰 자체가 갖는 형식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의 일상을 감시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조 전 사장은 사찰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하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이 등산 등 일상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 이거고, 이 또 다른 하나는 그 최성준 현 방송통신위원장, 그 사람이 2014년 2월까지 이 춘천지방법원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을 했거나 대법관 진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조 전 사장은 이걸 근거로 이 부장판사 이상의 이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이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찰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 조 전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답하고 나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예. 한 일간지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과 시간에 등산을 떠난다. 이런 내용의 비판 기사를 준비를 하자 이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등산을 좋아하는 양 대법원장이 실제 당시에 이런 논란 때문에 꽤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성준 위원장 관련해선 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에 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과잉 의혹을 보였고 이 소설가 이회수 씨 등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뭐 당연히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걸 단순한 주장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여기를 통해서도 보면 청와대가 판사의 성향을 파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노조가 지난 8일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중에서 2014년 9월 4일 이 목요일 부분을 보면 법원 영장, 당직 판사 가려, 청구토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주말마다 돌아가는 당직 판사에 대해 이 청와대가 어떠한 성향을 파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조한규 전 사장이 폭로한 내용이 혹시 실제로 청와대가 이 법관들을 사찰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판사들의 성향까지 가려서 하라는 걸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한규 전 사장이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 네. 이 정윤회 씨가 수억 원대의 돈을 받고, 그러니까 질문 과정에서는 7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돈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를 발탁시켜줬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문건 파문이 처음 일었을 당시에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 원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문건의 내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오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이 부총리급 임명과 관련해 정윤회가 7억 원 정도를 받은 게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 전 사장이 그렇게 전해 들었다.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 의원이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현직이어서 답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총리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이 감사원장, 이 경제부총리, 이 사회부총리, 그리고 국회 부의장 2명, 한 5명 정도를 보통 부총리급이라고 분류하고, 이게 직제 부총리라고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되게 그렇게 그 급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전 서열을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물론 이게 좀 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 전 사장이 해당되는 사람의 범위를 좀 좁혔죠.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예. 자신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예. 조 전 사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총리급으로 뭐 국정원장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구도로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문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예. 어쨌든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정윤회 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게 돼서 2014년 때
정윤회 문건 수사 때 이 부분도 수사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한간에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조 전 사장이 바로 그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이후에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됐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조한규 전 사장은 공식적으로 해임된 게 2015년 2월 27일 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보도한 후 한 석 달 뒤의 일이었죠. 네, 그 정도 예,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김만호 씨가 2015년 1월 31일 오후 5시에 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뭐 다 밝혀져야 될 일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일 것 같아서 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고 특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출석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 전 특감은 미르재단 모금 과정에 내사를 하자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실을 해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올 4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전경련 소속의 재벌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재단 2개를 만들었는데 그 모금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사 과정에서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을 했고 재단 운영의 실권자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유경재단이나 이래재단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특별감찰관실을 압박했고 결국 이석수 특감은 사표를 내고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해체됩니다.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래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전 특감은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의 보도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을 적법한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도청이나 감청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영선, 윤전추, 조여옥 등 청와대 측 주요 증인들이 청문회 출석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특위가 결정한 대통령 경호실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경호실 현장 조사 방침에 국가보안시설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에 보낸 소명서엔 보안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각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나 압수수색의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선 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제대로 국가안보시설로서 경호하고 있는 건지. 앞서 최순실 씨의 시중을 들었다고 알려진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연가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청와대가 사실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과 국정조사특위의 현장 조사를 막으면서 맹탕 청문회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보안상 이유로 결국 내일로 예정된 청와대 현장 조사는 그냥 무산되는 것인지 김성태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이기 때문에 연결이 좀 가능한데요. 국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님, 청문회 속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거부 방침은 뭐 일단 확고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강행하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오후
청문회를 잠깐 정의하고 청와대 한강옥 비서실장과 내일 경호실 국정조사 현장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약 10여 번에 걸친 통화 내용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또 헌재 정무수석에도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와대 입장은 아직까지는 청와대 전체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특조위원들이 청와대 현장 조사를 그렇지만 내일 그렇지만 내일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청와대 현장 조사를 지금 강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 청와대 측과 그래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그런 핑계로 국조특위를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청와대는 반대하고 있고 허락하지 않겠다는 건데 만일에 청와대가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 자체를 어떤 물리력으로 막는다라든가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상 경호실은 청와대 현장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을 때 그럼 국회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경호실 주요 정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지만은 그 자체도 지금 협조가 되질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조특위 위원들이 개강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청와대 현장 조사 방문해서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호실뿐만이 아니라 관저도 현장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의 변함이 없습니까? 관저까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 다만 관저 근무자 그리고 관저 출입 기록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당장 나온 얘기가 오늘도 국회 내에서도 또 일반 세간에서도 그런 얘기가 당장 나왔습니다. 비선 실세들은 이른바 보안 손님이라고 해서 신분 확인도 없이 마구 드나들었는데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정식으로 국조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못 들어가느냐. 개탄한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일 내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한강옥 실장에게 이거는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한강옥 비서실장을 포함한 경호실장 그리고 경호실 관계자는 우리 특조위원들이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진실과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간제에까지 사실상 보안 손님으로 출입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누군지 그 실체를 정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한교안 총리께서 청와대 경호실장과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특단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특조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이 독일에 있는 정유라 씨에게 80억 원을 지원했다는 건 이미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원래 지원하려던 금액이 220억 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기업이 개인에게 220억 원이나 지원한다는 건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140억 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회사와 삼성이 맺은 컨설팅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삼성이 정유라 씨의 승마 활동을 위해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은 모두 220억 원, 해외 훈련비 94억 원에 말 구입 비용 등 106억 원, 컨설팅 명목으로는 2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 80억 원은 계약이 이뤄진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제로 지급됐습니다. 실제로 80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만약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140억이 추가로 갔을 거예요.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면서 지난 9월에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만일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머지 140억 원도 최씨모녀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스포츠는 비덱스포츠의 전 이름으로 삼성과 계약을 체결한 당일 설립됐습니다. 삼성이 최씨모녀에게 220억 원이 되는 자금을 지원하려 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삼성과 코레스포츠의 계약 한 달 전,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 비율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삼성 측은 말 구입 지원 비용은 말을 매각해 삼성의 자산으로 돌아왔으며 원래 정유라 씨를 포함해 6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과정이 늦어지면서 정유라 씨만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이화여대에서 일어난 정유라 씨의 온갖 특혜를 놓고도 질책이 거셌습니다. 이미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입시와 학사 전반에 걸쳐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지요. 이화여대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자기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관계자들은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지난달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를 뒤집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그런 취지의 발언하신 거 있으시죠? 그 정유라 양 혼자만 이렇게 특정화시켰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르쇠 답변이 이어지자 교육부 감사관들이 이례적으로 자청해 청문회장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네.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면접위원들은 네. 영향을 받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끼리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정유라가 이대 입시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원서 접수가 9월 16일 날 마감이 됐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경수 학장님께 들었는데 저는 입학처장님께 제가 맹세코 정유란이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총책임자 위치에 있던 최경희 전 총장은 조직적인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교수들 20명이 연루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구조적 비리가 아니면은 그 개인적 일탈입니까? 최 전 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학교를 아예 떠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이대 관계자들은 납득하지 못할 답변들을 쏟아내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거꾸로 청문회 국회의원들에게 되묻는 증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2015년 가을 최순실 씨와 처음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이유에 대해선 황당한 답변 끝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네. 학교에 온 학부모 이렇게 만나자면 다 만나요? 대학에 오셔서 손님이라고 이렇게 들고 저는 그렇게 증인 네. 사실대로 말하세요. 예, 저는 그런데 사실은 오래되었고 그 다시 기억의 한번 문제인지 여쭙겠습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 입학 특혜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총장의 직무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입시에 대한 문제 총장이 팔벗고 입시를 진두지휘합니다.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예요. 물론 그런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처장께서 정유라 출석과 학점 관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묻지도 않은 말에 발끈하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갖고 말하고 있는데도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됐습니다. 네. 의원들은 특혜 의혹에 분노하는 이대 학생들의 시위도 거론하며 무책임한 학교 관계자들을 잇따라 질타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측근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최순실 씨의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어제 녹취록의 키워드는 큰일 났다와 다 죽는다였죠. 오늘은 왜 못 막았어와 역시 큰일 났네였습니다. 특히 독일에 머물던 최 씨는 국내 수사 상황은 물론 연루자들의 언론 인터뷰까지 챙겨가면서 구체적인 대응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 씨가
지난 10월 27일 국내의 측근에게 전화해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통화 육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 씨와 통화했던 사람은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식 총장이 얘기하는 거 그거 못 막았어. 아니요,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당시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씨의 지시로 SK를 찾아가 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했고 안종범 수석이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최 씨는 수사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습니다. 얘기를 좀 짜보고,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했는지. 아는 지금 뭐라 그런대요? 최 씨는 노 씨를 통해 측근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걔는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해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대요? 예? 그 폰을 냈대, 그래서?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 정현식. 네. 어제 핵심 물증인 태블릿 PC를 조작품으로 몰아야 한다는 지시가 공개된 데 이어 관련자들 입막음까지 시도한 물증이 나온 만큼 특검도 위증이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최순실 씨 육성 파일의 의미를 취재 기자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오늘은 최 씨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요. 예.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노 씨가 누구냐면요, K스포츠재단 부장이고 또 이 최 씨가 실제로 운영을 했던 WK를 오가면서 일했던 최측근입니다. 예. 그런데 최 씨는요, 지난 10월 2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 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은 들어서 안다, 본 적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불과 몇 시간 차를 두고 바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 은폐나 조작을 지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이거 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짓말이네요. 예. 예. 육성 파일을 하나씩 다시 좀 길진 않으니까 들어보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공개된 파일이 총 5개인데요. 하나씩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했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국가 그걸로 가겠네. 예. SK 얘기가 일단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총장이 누구냐면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말합니다. 최 씨의 지시, 이 통화가 있기 만 하루도 되기 전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한국에서는 최 씨의 지시로 SK에 80억 원의 투자 유치 설명을 했고 안종범 전 수석이 며칠 뒤에 확인했다, 이런 한겨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 노 씨에게 확인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내용만 보면 정 전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앞서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다 얘기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바로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정 전 총장의 인터뷰가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국가 그걸로 가겠네. 근데 제 귀에는 국가가 아니라 국감 그걸로 가겠네라고 들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들리지 않는데 이걸 국감이냐 국가냐,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국감 그걸로 가겠네, 이게 맞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일단 뭐 박 의원실에서는 이 말을 국가라고 녹취록을 지금 만든 상태인데요. 국가가 맞다면 당시 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 이 사건이 국정 개입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후에요, 이 최 씨는 노 씨를 또 질타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현식 총장이 얘기하는 거 그거 못 막았어. 아니요,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네. 어휴까지 들었습니다. 그 못 막았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정 전 총장의 인터뷰를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 녹취 파일에 의미는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입막음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질타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김필승 이사가 막으려 했다. 이런 노 씨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의 측근들이 실제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또 이 최 씨는 이미 인터뷰를 한 정 전 총장에 대해서 추가 입막음을 시도하는 듯한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리는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네. SK에서 어디로 얘기했다고? 정현희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예. 사건을 조작하자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그러고 그쪽에서 안속하고 얘기했다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했는지. 안은 지금 뭐라 그런대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예. 예. 일단 들어보면 얘기를 짜봐라. 뭔가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뭐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네요. 그렇죠. 얘기를 짠다는 것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수석하고 SK 투자 관련 얘기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전략으로 나간다는 이런 취지의 대목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 또 정 전 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감정을 가지고 인터뷰한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도 나옵니다. 예. 휴대전화 관련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 휴대전화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걔는 쓸데없는 얘기 뭐하래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대요? 예? 그 폰을 냈대,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 정황 씨. 예. 예. 어저께 나왔던 걔네들은 JTBC고. 예. 오늘 나온 걔는 누굽니까? 일단 녹취만 들으면 잘 몰라서요. 예. 이 박 의원 측에 앞부분에 대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이 최철 WK 대표를 3년 전부터 알았고 최 대표가 법인 핸드폰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자기 명의로 3개를 만들어줬다고 얘기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얘기한 사람이 박헌영 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대포폰 아니냐고 했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걔는 박 과장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 오늘 박 과장도 이 국정조사에서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자기를 지칭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은 자기가 만들었던 이 차명 휴대전화는 최 씨와 측근들이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박영수 특검도 오늘 이 최순실의 녹음 통화를 이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 최순실 녹음한 거 보니까 그런 팩트가 나오면 조사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박영선 의원도 어제 인터뷰에서 특검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향후 이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착수를 앞둔 특검이 대통령 조사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면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사실 2번 조사할 수는 없다는 현실도 감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음 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대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대통령 조사는 최대한 한 번에 끝내야 한다며 조사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수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선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로 오는 건 경호상 문제가 많다며 그래도 대통령인데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박 특검은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아직 접촉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 수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특검이 이렇게 의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출국 금지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팀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직접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국 금지 사실도 확인이 된 거죠? 네, 특검팀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김 전 실장이 특검 수사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순실 씨 단골 성형병원 원장 김영재 씨 그리고 대통령 자문이었던 전 차움의원 의사 김상만 씨 등도 출국 금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집중 보도를 해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특검은 입증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특검팀 역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 의혹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특검이 살펴봐야 할,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 녹취나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대통령 말씀 자료 같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검팀은 추가로 청와대 압수수색 등도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검이 이번 주말까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먼저 검토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뒤에 그렇다면 관건이 될 수 있는 강제 수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 수사의 경우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또 의무실 등이 최우선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다. 특검팀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조사할 전담 수사팀도 내부에 별도로 꾸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 그리고 이 청와대 참사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사 당일 미용사들이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고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이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도 강제 수사를 통해 파헤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요즘 최순실 건과 관련해서 카톡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JTBC 보도를 비난하는 글이 제게도 옵니다. 지금부터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의 배후는 북한이다. 이게 최근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괴담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단톡방, 즉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무려 1,300여 명이 참여한 대화방. 끊임없이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참여자 중엔 대통령 팬클럽 회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1분에도 5, 6개씩 올라오는 글들은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과대 포장한 것부터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은 야당의 내란 공모 행위라는 음모 이론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심지어 최근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북한 노동신문 사진까지 올렸지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혀를 차게 만드는 거짓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괴담성 글이나 파일들은 허위로 밝혀진 뒤에도 잊을만 하면 이런 대화방이 다시 등장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교수가 썼다고 하고 의원이 또 썼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사모 게시판에선 SNS 독려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박 대통령 지지단체의 간부는 취재진에게 SNS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사실 이런 식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진영 논리에 가두어 버리는 괴담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결국 주장과 유언비어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됐는지 그 경로의 일단이 밝혀졌었다는 건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그 경로를 짚어보면서 현 상황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버들 기자,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그 이후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급속도로 퍼졌던 유언비어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족들이 단식을 했었는데요. 단식을 하면서 뒤에서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모욕에서부터요. 보상금 80억 원 받았으니 그만 좀 해라 같이 유족들의 마음을 핥히는 괴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근거 없는 괴담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밝혀냈던 부분들이 있죠. 네, 국가기관이었던 특조위가 조사를 해서 지난 7월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조위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참사 직후부터 일주기에 이르는 동안 주요 3개 시점을 잡아서 트위터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은요, 여론몰이를 위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패턴. 이건 그러니까 인위적인 괴담 유포가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걸 트윗한다라고 하고요. 누군가 올린 글에 공감을 해서 이를 공유하는 걸 리트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 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나 유언비어를 올리는, 그러니까 트윗을 하는 조장 계정과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기계적으로 리트윗을 하는 조언의 계정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조장과 조언. 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장 계정이 2014년 8월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의 우두머리 조장,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를 한 유족들을요, 전문 시위꾼, 슈퍼갑이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이 글이 149차례나 리트윗됐는데요. 그리고 이 리트윗을 계기로 쭉 퍼져나갔습니다. 그 리트윗은 조원들이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 리트윗을 한 상당수의 계정이 가입일이 모두 같고 주로 조장 계정이 올리는 글만 리트윗을 하는 이른바 조언 계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든 사람들이든 아무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일군의 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배후 세력까지 확인이 됐던 건가요? 배후 세력까지는 특조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 뉴스룸이 보도했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VIP 보고서,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고 부르면서요, 이 사고를 빌미로 반정부 투쟁이 재점화하는 걸 막기 위해 보수단체들의 맞대응 집회와 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보수단체들이 장기 단식을 하던 유가족 김영호 씨를 깎아내리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의혹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너랑 이혼하고 10년 동안 혼자 2번 보는 게 끝이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각종 SNS를 타고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런 괴담이 아주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을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일인 것 같기도, 일임에 틀림이 없고, 그나저나 이런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한두 번 퍼나르는 시민들도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퍼나른 글의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면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받는 것도 가려서 받아야 되겠지만 퍼나르는 건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받는 건 가려서 받기가 어렵죠. 그냥 막 쏟아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웬만한 건 그냥 너무 이런 거다 하면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상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청와대 앞 그리고 국회 앞까지 번졌던 촛불이 이번 주말에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사모 등의 단체들도 헌재 앞에서의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자칫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이 발표한 17일 8차 집회의 주요 행진 경로입니다.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과 효저동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행진할 예정입니다. 헌재에 탄핵안 인용을 원하는 민심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주최 측 계획에 따르면 행진은 저녁 6시 반부터. 그런데 박사모 등 대통령 지지단체들도 같은 날 저녁 6시까지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주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 인근에서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총 동원령을 내린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오전에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해 촛불 집회 준비팀과 충돌도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8차 촛불 집회를 앞두고서야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저녁 행진만 신고한 걸 알면서도 주간 행진만 허용하겠다는 제한 조건을 둬 꼼수 개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최 측은 촛불 집회 장기화로 시민들 피로가 누적된 만큼 17일 집회는 이전 집회보다 3시간 정도 앞당겨 밤 8시 반쯤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 지급된 과도한 집필료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들이 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회의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의에 외부인이 대거 참여했고 38명이 모인 회의에 집필진은 단 1명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이후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은 1년간 96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중 순수하게 집필진만 참여한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여 인원의 절반 이상이 외부인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 지난 5월 38명이 모인 회의에는 37명이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비선 집필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원고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9명이 참여한 6시간 회의에 식비로 61만 원을 썼고 5명이 참석한 회의에 26인용 회의실 등을 빌려 사용료만 69만 원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가격이 다르니까 저번에는 보통 작은 데서 쓰고. 외부인이 다수 참석한 회의에 예산 문제까지 더해지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1년 만에 또다시 금리를 올렸고 내년에 3차례 추가 인상까지 예고했습니다. 유럽도 서둘러 돈줄을 조일 태세여서 세계의 긴축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열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0.5에서 0.75%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의 서입니다. Our decision to raise rates should certainly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the confidence we have in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금리 인상 흐름은 내년에 한층 빨라집니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 간부들의 금리 예상치는 종전보다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내년 말 1.4%에서 2019년엔 2.9%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경우 물가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자연스레 금리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내년 4월부터 통화 방출 규모를 25% 축소키로 한 상태. 신흥국은 외국 자본 이탈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불황을 우려해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은 이미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예상돼 발빠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이상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은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주저앉은 경제를 되살리려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빚으로 버텨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제산업부 이세누리 기자와 알아보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미국이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까? 네, 먼저 이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방향이 잡히면 일관성 있게 가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 대부조합 사태 후인 1994년엔 금리를 7차례 잇따라 올렸고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가 진정된 후엔 2년 사이 무려 17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당선으로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지면서
내년엔 최소 3차례 인상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좀 시차를 좀 두고 우리도 따라서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이 수익, 즉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 등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빠져나갔던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 위원들 예고대로 내년 3차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동결한다면 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됩니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급격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는데요. 이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와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진 후 2년 사이 가계부채는 200조 원 넘게 늘어서 1,30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이 큰 힘을 못 쓴 건데요.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수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차차 오르면 대출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가계소득이 5% 줄어들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가 내야 할 원금과 이자가 평균 160만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빚이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뭐 이제는 빚잔치가 끝난 것 같고 가계부채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당장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지갑을 닫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본격화했는데요. 내년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경제가 더 나빠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빚으로 연명해온 취약계층은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텐데요. 여기다 집값 하락까지 동반될 경우 하우스푸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서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와 함께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경제산업부 이세누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택시 쉼터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6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만든 쉼터들이 정말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그저 공터나 다름없는지 밀착 카메라가 들여다봤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주변으로 늘어선 택시. 이 가운데 택시 쉼터를 들어봤다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 쉼터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기사들이 모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인천시에서 유일한 택시 쉼터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도로는 굉장히 한적하고 이곳 자체가 굉장히 외진 느낌인데요. 이쪽이 바로 쉼터로 들어간 입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지나가던 택시 운전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애져가지고 별로 안 와요. 여기는 이런 데까지 와서 쉴 새가 있나. 인천시도 쉼터를 왜 이곳에 지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기지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건설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쉼터라 하지만은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시가 4년 전 이 택시 쉼터를 만드는 데 쓴 예산은 18억 7,400만 원. 이후로도 매년 운영비로 3천만 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택시 쉼터는 어떨까? 용인시가 운영하는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운영 시간도 운전자들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와 거리가 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용객은 하루 평균 3명꼴에 불과합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낮 시간에만 운영되는 데다가 이마저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성남에 있는 택시 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열었는데요. 뒤에 보시면 현수막에는 택시 기사님들의 쉼터로 외부 차량은 주차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모두 외부 차량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 예산을 들인 시설을 그냥 놀리느니 차라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택시가 주차된 거를 본 거는 한 달에 5번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물론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있는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쌍우물 택시 쉼터입니다. 지난 2011년도 말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택시 쉼터인데요.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5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바로 쉼터 안쪽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TV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쉼터 안쪽에 또 다른 문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샤워실과 안마 수면실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쉬고 싶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장소가 최적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원시에서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가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민원에 휘말린 쉼터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경찰도 몇 번 불렀어요. 택시 쉼터 자리를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고 서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경기도는 총 78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총 16개의 택시 쉼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2009년 쉼터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했던 서울시도 최근에 재개하려고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 운전자의 근무 환경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쉼터가 아닌 공터가 될 뿐입니다. 밀착카메라 안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혹은 갑자기 쓰러진 가족을 부축하며 찾아간 응급실. 곧바로 의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급할 경우에는 대기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수액을 맞기도 합니다. 입원 환자들 역시 비싼 1, 2인실 대신 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 찾기에 분주하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그 반대편에는 이런 풍경도 있습니다. 외관만 보아도 주눅이 드는 그 진료센터의 VIP 회원권은 1억 원 이상. 하긴 그곳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와 기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계와 의사가 환자를 위해 움직이고 회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줄기세포 주사로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그러나 아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까지.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낯선, 그래서 먼 우주 바깥인 것만 같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의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100세 시대가 왔다는데 돈이 많을수록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살고 돈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빨리 사망한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통계들과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펼쳐진 고급 병원의 이야기는 시민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 간극을 줄이는 것, 물론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고단한 이들의 마음 주름을 펴는 것은 대통령에게 맡겨진 과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들은 태반 주사, 마늘 주사, 100억 주사,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까지 사용해가며 관리를 받았다던 의료센터 재단에는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하고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분리돼서 무정차 통과했다던 성형외과 의원의 해외 진출은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왔다는데 정작 국가가 살펴야 했을 아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대통령은 늙지 않기 위해서 비선 의료진을 동원하고 보좌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 비정상의 상황을 모른다는 말로 모면하고만 있는 지금 그들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실은 깊은 병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오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청와대가 사찰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내용들도 일부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들의 비리를 사찰했다. 그것을 도구로 해서 두 재단, 문제가 된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돈을 모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바로 조 전 사장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 새로 나온 소식이 있는지 국회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청문회는 지금 다시 속개가 됐죠? 네, 조금 전 8시 50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 정인의 문건 파동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보도했을 때 공개 안 됐던 8건의 문건이 있고 오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나머지 문건들에는 대기업 비리나 박지만 이지 회장 비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좀 더 취재가 됐습니까? 네, 지금 그 특위위원들이 질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 그 조 전 사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회 중에 제가 그 조 전 사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이 청문회가 그 진행되기 전에 물어본 부분은 이 조 전 사장이 상당히 말을 아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문회 중에 대기업 비리 사찰이라고 했는데 이 사찰이 아니라 대기업 내사를 위한 정보 수집 내용을 본인이 문건으로 직접 본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찰이라는 그런 단어에 좀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더 물어봤지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고 바로 함구했습니다. 예. 자, 물론 사찰과 내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찰이나 혹은 내사이든 그것이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사찰하고 누가 내사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식 어떤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내사를 했다면 그건 본격 수사 전에 내사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식 수사기관, 즉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그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제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혹시 국정원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인지 그 주체를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조 전 사장은 현 정권이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도 청문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할 테고 그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좀 가늠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두고 사실 사찰공화국이다, 이런 질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이명박 정부 때도 이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에
이용원 대법원장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또 조 전 사장이 이 제출한 문건, 이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국정원 문건의 경우 이 종이를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뒷부분에 그 워터마크라고 해서 한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타나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국정원의 문건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정원이 사찰을 보고한 문서를 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국정원 문건은 복사를 하면 가나다 이런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아마 그걸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때 꽃꽃 장수로 불렸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모르쇠와 발뺌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변명을 이번에도 되풀이했죠.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들이 여럿 나왔다고 해서 팩트체크해서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는 아니다. 답변이 계속 이런 식이었죠? 네.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네. 김장수 전 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서실에 상황 전파가 다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회안전비서관이 있는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컨트롤. 실장님. 네, 자신이 이끌던 국가안보실이 아니다. 정무수석실이 컨트롤 타워다라는 얘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세월호 당시에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맨 위에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 아래 파란색입니다. 국가안보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표에 정무수석실 없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국가안보실이다.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전은 내 담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거 하나만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안보실장은 오로지 안보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일체. 네, 4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세월호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뒤에 국가안보실 직원이 해경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많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녹취록에 이틀간 안보실이라는 단어가 총 51번이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손을 떼고 안보에만 전념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보기가 어렵죠. 네, 사실로 보기 매우 어려운데 네. 그러면 혹시 김장수 전 실장과 무관하게 실무진에서만 통화를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무진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김 전 실장이 무관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장님, 국가안보실 윤호입니다. 관계기관 실무 선박 유인 방안 강구 관련 보고서 올라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예, 물어보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 예. 지금 국가안보실장님께서 보고서가 왜 안 오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할 때 독촉해 볼게요. 네, 안보에만 전념했다던 안보실장이 왜 해경에게 보고서를 독촉을 했을까요? 또 4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보고가 일체 없었다는 어제의 발언,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들어보시죠. 안보실장이 그 상황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김장수, 김기춘 전 실장,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을 한 거군요. 네. 자, 그리고요. 거짓말 논란뿐이 아니고요. 어제 김 전 실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깜도 아니다. 네. 뭐가 깜도 아니냐면 통영함 투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영함이 왜 현장에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려다가 나온 말인데 이 말로 국민의 공분만 더 샀습니다. 네, 그러면 거짓 증언의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한 셈인데요. 이런 식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장수 전 실장의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이유는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네. 세월호 7시간의 본질이 뭐냐?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조직으로 지금 보이는데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지금 국민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참 모호할 수 있죠.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시스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원래 대통령이었는데요. 중대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대본 이하, 저 파란색이 지시와 보고 라인입니다. 네. 대통령은 지휘 라인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상황 전파만 받습니다. 상황 전파는 저 빨간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려 4곳에서 받게 되죠. 세월호 때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확실히 책임져 줄 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김장수 전 실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의 한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해체해야 할 대상은 해경이 아니다. 청와대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책임은 더 사라지고 보고만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열죠. 예.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누리당은 미운 우리 새끼인가? 네, 당내 친박계 모임이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이정현, 이인재 공동대표가 오늘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아들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먼저 들어보시죠.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너무 화가 나시고 저희들 질책을 하고 계시지만은 마치 아들 뭐 화가 나서 집을 내쫓듯이 이렇게 혼을 내시는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 나 그런 아들 둔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국민의 50%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인재 전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이 부모라면 부모한테 개돼지라고 하거나 부모한테 물대포를 쏘는 집권 여당은 페르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이 발언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비판들을 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밑바탕에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예. 나옵니다. 현재로서 자신감보다는 그것은 노린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결집되기를. 그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인재 전 의원은 얼마 전에 대선 출마 의지도 드러냈죠. 그래서 피닉제 이런 별명이 다시 운이되기도 했고 지금 친박 측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좀 잠잠해진 사이에 몫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무현도 쌍꺼풀 했다. 여성가족부의 권용현 차관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쌍꺼풀 수술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의 청와대 시술 뭐가 문제냐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또 비선 실세는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고도 두둔을 했습니다. 예, 오늘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수술과 이 시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는데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쌍꺼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필러, 태반 주사 등등입니다. 목적은 치료 수술이고 미용 시술입니다. 수술과 시술은 그 절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예.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 4일로 분명하게 시기가 있지만 지금 문제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했는지. 그리고 공개 여부는 당연히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예. 진료진도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당시에 수술했지만 지금은 김영재 의원 같은 민간인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거죠. 예. 가끔 이성대 기자가 만들어오는 이 도표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해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아무튼 고위공무원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도 해봤더니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아예 해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자, 해명 자료 이렇게 냈는데요. 자, 과거 사례를 그냥 언급한 것일 뿐이지 지금의 청와대 시술 논란과 동일선상에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두둔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서 본인의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보도됐다라고 좀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이 해명 많이 익숙한 해명인데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했던 그 1급 고위공직자, 자, 기사에 나온 말대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늘 취지가 달랐다. 취지가 다르게 해석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취지에 맞게 말을 제대로 못하느냐. 예. 차관이나 1급 공직자 정도 되는 고위공직자가 자기 의사표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아무튼 아직까지 궁금한 건 그럼 그 첫 취지 뭐였느냐 하는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이 논란이 되는 것은 시술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물론 세월호 7시간 그건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그로부터 한 달 뒤니까 모든 국민이 세월호 때문에 매우 참담했을 그 시기에 5월에도 시술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인데 이분은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선 의료진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사무처 후배들의 반란.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이정현 대표의 사퇴와 윤리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대표실을 오늘 오전에 점거 시위를 했는데요. 한 30분가량 최고위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 최고위 안 나타나자 이 당직자들이 무서워서 회의도 못할 거면 지도부 당장 사퇴해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는 뭐 본인도 늘 자랑하지만 말단 당직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직속 후배들인데 후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30분 만에 나타나서 후배들 앞에 너무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즉각 사퇴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이번에 한 당직자의 이런 상소문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피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라. 당 위기 원인은 무조건 지도부다. 먼저 버려라. 대표님께 죽을 까고 이렇게 한 당직자가 상소문을 올렸는데요. 예. 자, 이거 누가 썼느냐? 바로 이정현 대표가 2004년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 차떼기 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 최병렬 대표한테 올린 상소문입니다. 예.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군요. 예. 잘 봤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0월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최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비평학회는 오늘 해당 보도들을 2016년 방송비평상 시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학회는 JTBC가 언론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라는 저널리즘 원칙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를 비롯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예.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and nothing is going